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루하루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를 저희가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 여러분의 건강 100세를 위해서요. 정말 꼭 알아두셔야 할 필수 건강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좀 알기 쉽게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혹시 드시는 약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걸 내가 다 먹어도 괜찮은 건가? 하고 이렇게 걱정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또 뭐 TV나 주변에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는 건강기능식품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나한테도 도움이 될까 궁금하실 때도 있으셨을 거고요. 맞아요. 나이가 들면서 입맛도 예전 같지 않고 그 기운도 좀 없고 그럴 때 도대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여야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좀 막막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요. 오늘 저희가 그 궁금증들을 하나하나 좀 풀어드릴까 합니다. 약 제대로 드시는 법부터 시작해서요. 그 건강기능식품의 진실, 그리고 어르신들께 꼭 맞는 식단과 운동법까지 정말 알짜 정보만 모아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정말 든든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더 유익한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럼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고민하시는 부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 병원을 다니다 보면 그 약봉투가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참 많으시죠. 네,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어르신 10명 중 8명 이상이 석 달 넘게 의사 처방약을 드시고 계시고요. 또 절반 이상은 만성질환을 2가지 이상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약을 드실 때 우리가 뭘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여러 약을 동시에 드시는 걸 보통 다약제 복용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점은요.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와는 약을 받아들이고 또 처리하는 방식이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달라지는군요. 네. 예를 들어서 콩팥이나 간 기능이 예전 같지 않게 조금씩 변하고요. 몸속 수분이나 지방 비율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약이라도 젊은 사람하고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부작용 위험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실제로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 같은 걸 분석해 보면요. 드시는 약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약 때문에 문제가 생길 확률, 그러니까 뭐 부작용이 생긴다거나 약효가 좀 떨어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요. 그로 인해서 의료비 지출도 함께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와, 약 개수가 늘어날수록 위험도 같이 커지다니. 그냥 많이 먹으면 좋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었네요. 그럼요. 절대 아니죠. 심지어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어르신들이 응급실을 찾게 되는 이유 중 약 14%, 그러니까 한 7번 중에 1번 정도는 약물 관련 문제 때문이었다고 해요. 7번 중 1번이요. 생각보다 많네요. 네, 근데 더 안타까운 점은 이 중에서 4분의 3 이상, 그러니까 약 76%는 미리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는 겁니다. 아니, 76%나요? 와, 그게 예방 가능했다니 정말 놀랍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데요. 어떤 약들을 그럼 특히 조심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 약들은 이제 노인분들에게 사용했을 때 부작용 위험이 좀 특히 크거나 아니면 더 안전한 대체 약물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일부 좀 오래 작용하는 수면제나 신경 안정제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고요. 수면제 같은 거요? 네, 이런 약을 드실 경우에는 뭐 낙상이라든지 인지기능 저하 같은 위험 때문에 응급실 방문이나 입원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뭐 암 치료를 받으셨거나 다른 질병 후유증 때문에 드시는 약들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야, 약이라는 게 참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정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그럼 이렇게 좀 복잡한 약 문제를 어르신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는 게 좋을까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방법은 역시 의사 선생님 또 약사 선생님과 자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소통이요? 네. 특히 다른 병원에서 약을 새로 처방받으시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뭐 이거 좋다더라 해서 건강기능식품을 한번 먹어볼까 하실 때는요. 반드시 지금 내가 먹고 있는 모든 약 그리고 영양제 목록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게 서로 궁합이 안 맞는 약이나 영양제가 만나면요. 약효가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정말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말씀하셔야 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먹는 약 목록을 전부 다 기억하고 또 그걸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내가 먹는 약 한눈에라는 아주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DOR 점검 시스템하고 연계된 건데요. 아, 네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이나 약국에 문의하시면 본인이 처방받아서 복용 중인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골 약국을 하나 정해두시고 약사님께 꾸준히 상담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약물 복용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드시는 약 중에 혹시 불필요한 약은 없는지, 또 꼭 필요한 약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드시고 있는지, 이걸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거죠. 이걸 의약품 최적화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통해서 나한테 맞지 않거나 필요 없는 약은 좀 줄이고 꼭 필요한 약은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네, 결국 내 약은 내가 제일 잘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관리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자, 처방약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건강기능식품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TV 광고도 워낙 많고 주변에서도 권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아유, 나도 한번 먹어볼까? 하고 솔깃하실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광고처럼 효과가 있는 건지 최근에는 여기에 대한 좀 논란도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광고만 믿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러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요.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비타민이나 항산화 보충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몸에 좋다고들 하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는 생각보다 큰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의학 전문지나 여러 언론에서도 이런 연구 결과들을 좀 비중 있게 다루기도 했고요. 아, 효과가 별로 없다니 좀 실망스러운데요. 혹시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뼈에 좋다고 많이 알려진 칼슘하고 비타민 D 보충제 있잖아요. 네. 이걸 함께 복용한 그룹에서 오히려 뇌졸중 위험이 약간 더 높아졌다는 그런 메타 분석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어요. 아이고, 오히려요? 네. 물론 오메가3 지방산이 심근경색이나 관상동맥 질환 위험을 조금 낮출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연구 결과도 있긴 합니다만 아직 그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조금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 경험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또 여러 병원 자료에서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기본적으로 음식을 통해서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입니다. 아, 역시 음식이군요. 네. 의사가 특정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진단하지 않았는데 그냥 몸에 좋겠지 하는 생각으로 무분별하게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막 챙겨 먹는 것은 때로는 그냥 돈 낭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그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같은 경우는요. 과다 섭취하면 간 독성 같은 부작용 우려가 있어서 저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건강기능식품은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는 걸까요? 몸에 좋다고 해서 비싼 돈 주고 사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니 좀 허탈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혼란스럽네요.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소화제를 먹는다고 해서 수명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속이 더부룩할 때 먹으면 분명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땐 꼭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비타민이나 특정 영양보충제도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결핍이 진단된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여기거나 식사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약 복용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기 전에도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또 상담이군요. 네, 특히 다른 처방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내 건강 상태에 필요한 건지, 먹어도 안전한지, 혹시 내가 먹고 있는 약과 충돌해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지 이런 걸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지출도 막고 또 소중한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음식이 보약이다라는 옛말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기게 되네요. 건강기능식품은 꼭 필요할 때 전문가와 상의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겠습니다. 결국 건강의 근본은 잘 먹고 잘 움직이는 데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르신들에게 맞는 식단과 운동법은 어떤 점들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잘 먹고 잘 움직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건강 비결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두 가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먼저 식단부터 좀 살펴볼까요? 대한신장학회나 암 경험자 가이드 같은 자료들을 보면 몇 가지 핵심 원칙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니 해도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특정 음식만 고집하기보다는 혹시 식품 구성 자전거라고 들어보셨거나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네네. 그 자전거 바퀴 모형 그림 말씀이시죠? 곡식, 채소, 과일, 고기, 생선, 콩, 유제품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그림처럼 다양한 식품들을 매일 고루고루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 앞바퀴에 물컵 그림이 있듯이 적절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말아야 하고요. 둘째는 단백질 섭취인데요.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기름기 적은 살코기나 생선, 두부, 달걀 같은 질 좋은 단백질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콩팥 기능이 좀 많이 약해지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꼭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아, 네. 콩팥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단백질 섭취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군요. 중요한 정보네요. 그렇죠. 셋째는 싱겁게 먹기입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혈압 관리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국이나 찌개 국물은 좀 적게 드시고 젓갈, 장아찌 같은 짠 음식이나 라면 같은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염식이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죠. 국물 줄이기가 참 쉽지 않은데 노력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넷째, 콩팥 기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과 인 섭취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칼륨은 보통 과일이나 채소에 많고요. 이는 가공식품이나 유제품,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걸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조리법을 활용하거나 섭취량을 조절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소는 물에 데치거나 삶으면 칼륨 함량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이건 역시 정기적인 검사와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하고요. 다섯째는 영양 부족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식사량이 줄면서 체중이 너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건강에 좋지 않은 신호일 수 있어요. 오히려 약간 체중이 있는 편이 더 건강 수명이 길다는 비만의 역설이라는 개념도 있을 정도니까요. 물론 비만이 좋다는 뜻은 절대 아니지만 영양 결핍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의미입니다. 아, 마른 것보다 약간 체중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요? 네, 영양 상태가 나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병에도 취약해지고 다른 질병 위험도 커지거든요. 식사만으로 부족하다면 영양가 있는 간식을 좀 활용하시거나 전문가와 상의해서 영양 보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하지만 심장이나 콩팥 기능에 따라서는 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또한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와, 식단만 해도 신경 쓸 부분이 정말 많네요. 골고루, 싱겁게, 그리고 내 몸 상태에 맞춰서 먹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게 좋다는 건 알지만 막상 하려면 쉽지 않기도 하고요. 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규칙적인 운동은 근력과 균형 감각을 키워서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낙상 예방이요? 정말 중요하죠. 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기분 전환이나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요. 특히 암 치료 후에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암 관련 피로를 줄이는데 운동이 약만큼이나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와, 암 관련 피로에도 운동이 좋다니 이건 좀 의외인데요. 그럼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운동은 크게 세 가지 종류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처럼 심폐 기능을 높이는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근력 운동, 마지막으로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유연성 운동, 즉 스트레칭입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꼭 뭐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거나 물통이나 가벼운 아령 들고 팔다리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아,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운동 강도는 약간 숨이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한 정도가 좋습니다. 이걸 중등도 강도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운동하면서 노래를 편하게 부르기는 좀 어렵지만 몇 마디 대화는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힘든 정도, 기억하기 쉽네요. 네, 이런 강도로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회 이상 꾸준히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혹시 뭐 보그 스케일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운동이 얼마나 힘든지 스스로 느끼는 정도를 숫자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11점에서 14점 사이, 즉 조금 가볍다 해서 다소 힘들다고 느끼는 정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운동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운동 시작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준비 운동을 꼭 하시고 운동이 끝난 후에도 마무리 운동으로 몸을 천천히 식혀주는 것이 부상 예방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날 몸 상태가 좀 좋지 않거나 어디가 아프다면 절대 무리하지 말고 쉬셔야 하고요. 특히 심장병이나 콩팥병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 종류와 강도,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운동도 역시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안전하게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자, 지금까지 약, 건강기능식품, 식단, 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어르신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꾸준한 관심과 관리입니다. 건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아서요. 잠시 반짝 신경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꾸준한 관리. 네. 첫째, 정기검진을 거르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기본적인 건강 지표를 꾸준히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고요.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암검진이나 필요한 다른 검진들도 꾸준히 받으셔서 혹시 모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재발이나 2차 암 발생 여부, 그리고 치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건강 문제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검진이 더욱 필수적이고요. 둘째, 이미 가지고 계신 만성질환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골다공증 같은 질환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으시면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콩팥 합병증이나 눈 합병증, 특히 당뇨망막병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 특히 망막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맞아요. 이미 있는 병을 잘 다스리는 게 정말 중요하죠. 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셋째, 예방접종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독감 백신은 매년 맞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폐렴구균 백신이나 대상포진 백신 등 어르신들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은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금연과 절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담배와 술은 모든 종류의 암 발생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등 다른 만성 질환에도 매우 해롭습니다. 끊기 어려우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보건소나 병원의 금연 클리닉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금연, 절주 정말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마음 건강을 돌보는 것입니다. 몸 건강만큼이나 정신 건강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며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 자주 소통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외로움을 덜고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암 경험자 가이드에서는 이런 정신적 어려움을 관리하는 것을 디스트레스 관리라고 부르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즉,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감 같은 마음의 어려움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와, 오늘 정말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그야말로 총망라한 것 같네요. 약 하나를 먹더라도 신중하게,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균형 있게, 그리고 꾸준한 운동과 검진, 마음관리까지. 결국 내 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꾸준한 노력이 건강 100세 시대를 여는 열쇠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이야기가 어르신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처럼요. 건강은 뭐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막막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주변의 의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 또 영양사 선생님들과 편하게 상의하셔서 나에게 꼭 맞는 건강 계획을 세워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신 내용처럼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런 알찬 정보들을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저희가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을 만드는데 정말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항상 어르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내용 외에도 더 궁금하신 건강 정보나 저희가 앞으로 좀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어르신들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다음 내용을 준비하는데 꼭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부디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